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새벽 4시였어요. 남들이 한창 단꿈에 젖어 있을 시간이지만 은서는 어김없이 식당에 무거운 셔터를 올렸어요. 낡은 철제 셔터가 비명을 지르며 올라가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죠. 은서는 습관적으로 주방의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어요. 지지직거리며 켜진 차가운 불빛 아래 어제 미처 다 닦지 못한 기름때가 은서의 눈에 들어왔어요. 은서는 한숨을 내쉬며 계산기 앞에 앉았어요. 어제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씨름하며 번 돈은 고작 32만 원이었죠. 여기서 오늘 들어갈 식재료비 25만 원을 빼고 나면 은서의 손에 남는 건 고작 7만 원뿐이었어요. 겨우 7만 원 남네. 내 인건비는커녕 파출부 일당도 안 되는 돈인데. 은서는 달고 다른 수첩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가게 임대료까지. 숫자를 더하면 더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데 남편 진호는 이 시간에도 집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게 뻔했죠. 진호가 가져오는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은 자기 술값과 담뱃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에 보태기도 민망한 수준이었거든요. 은서는 냉장고 문을 열어 오늘 쓸 무거운 채소 박스를 꺼내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그 돈으로 뭘 하겠어. 술값도 안 나온다고 투덜대기나 하지. 오전 8시가 넘어가자 은서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발신인은 시어머니 명자였죠. 은서는 불길한 예감을 누르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명자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내며 은서의 속을 긁어놓기 시작했어요. 은서야, 너도 알다시피 지금 사는 집 전세 만기가 2달밖에 안 남았다. 주인 집에서 연락 왔는데 이번에는 재계약 안 해준다고 하더라. 당장 나가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어요. 사실 그 집 전세금은 은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돈과 식당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거든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미리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최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 아들 월급반이 알면서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니? 네가 식당에서 돈 좀 만진다며? 이번에도 네가 책임져야지. 내가 나이 먹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네 마음이 편하겠어?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걱정은 눈곱만큼도 안 하는구나. 은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오히려 은서의 노력을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했죠. 어머님, 저도 요즘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돈이 많지 않습니다. 제 사정도 좀 봐주세요. 예, 너는 참 계산적이다. 장사가 안 되긴 뭐가 안 돼?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천지더만. 하여튼 너는 돈 앞에서는 시어머니도 몰라보는구나. 서운해서 못 살겠다 정말. 아무튼 난 모르니까 네가 2달 안에 집 구해라. 시어머니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은서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녁 8시가 되어 녹초가 된 몸으로 귀가했을 때 거실 풍경은 은서의 마음을 더 참담하게 만들었어요. 남편 진호는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진호가 먹다 버린 과자 봉지가 굴러다녔어요. 은서가 어머니 전세 이야기를 꺼내자 진호는 리모컨을 돌리며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여보, 어머니 전세 만기라는데
어떡할 거야? 당신도 생각 좀 해봐. 어떻게든 되겠지. 아직 5달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난리야? 은서, 너는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게 문제라니까. 사람이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여유? 돈이 어디서 저절로 나와? 2억 4천만 원이야. 당신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내는 거 알잖아. 은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진호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답답해.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어쩌라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너 장사 잘 되잖아. 당신이 좀 더 고생하면 되지. 우리 엄마 길바닥에 나 앉게 할 순 없잖아. 며느리 도리 좀 해라, 응? 은서는 주방으로 들어가 찬물을 들이켰어요. 도리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지 아니면 돈 벌어오는 기계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밥을 차려 진호 앞에 내려놓자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부터 들었어요. 은서는 맞은편에 앉아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죠. 당신 월급에서 조금이라도 저축해둔 거 없어? 보탬이라도 되어야 할 거 아니야. 진호는 밥을 씹으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200만 원으로 저축이 가당키나 해? 나도 회사 생활하려면 유지비가 들어. 너는 내가 밖에서 무시당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정말 정 떨어진다 너. 다음 날 새벽 은서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나갔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외로움이었죠. 그런데 오후 3시경 은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연락이 왔어요. 진호의 문자였죠. 회사에서 월급 압류 통보가 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은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전화를 걸었어요. 압류라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 월급이 왜 압류가 돼? 진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실토했어요. 은서야, 미안해. 예전에 친구 녀석 보증 섰던 게 잘못됐나 봐. 그놈이 잠적하는 바람에 채권자들이 회사로 연락했나 봐. 당장 3천만 원을 안 갚으면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어. 나 좀 살려줘. 은서는 식당 밖 골목으로 뛰쳐나갔어요. 손님들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죠. 3천만 원? 지금 장난해?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 냄새 맡아가며 번 돈이 쉽니대? 어머니 전세금도 막막한데 이제 네 빚까지 내가 갚아야 해? 너 대체 사람이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회사 잘릴지도 몰라. 우리 가족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진호는 끝까지 비겁하게 가족을 방패 삼아 은서를 몰아세웠어요. 은서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주방에서는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 타들어가고 있었죠. 은서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어요.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증오스러웠어요. 그래, 내가 이 집안 전부 먹여 살린다. 니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나도 이제 내 식대로 하겠어. 은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식당 안을 노려보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이제 은서의 목표는 단순히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만하고 이용한 이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은서는 다시 가면을 쓰고 손님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전세 만기 날짜가 다가올수록 은서의 심장은 매일같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달력을 볼 때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그날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죠.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한 달뿐이었어요. 은서는 영업이 끝난 빈 식당 카운터에 홀로 앉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기름 냄새 맡아가며 명절 한 번 쉬지 못하고 피땀 흘려 모은 적금 통장 5개와 식당 운영자금 통장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죠. 숫자를 하나하나 합산해 보니 2억 4천만 원이 딱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이 돈이면 내 노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남는데 이걸 정말 저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걸까? 은서는 통장 위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걸 닦아내며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남편 진호는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보증사고로 이미 신용 등급이 바닥을 친 진호에게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진호는 퇴근하고 돌아와 가방을 던져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은서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다 알아봤거든? 근데 요새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내 이름으로는 한 푼도 안 나온대. 어쩌겠어. 세상이 이런 걸. 은서는 헛웃음이 나와 차갑게 물었어요. 당신이 알아봤다는 게 고작 침대에 누워서 인터넷 검색 몇 번 해본 거 아니었어? 발로 직접 뛰어보기라도 했냐고. 진호는 양심이 찔렸는지 고개를 푹 숙이면서도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은서의 눈치만 살피며 제 발가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그때 시어머니 명자한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서는 한참 동안 울리는 벨소리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명자의 날 선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야, 정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집주인이 나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독촉하는데 대체 돈은 어떻게 된 거냐고. 너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작정이야? 어머님, 저도 지금 백방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더 기다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너 식당 번듯하게 하면서 이 정도 돈도 못 구하면 그게 무슨 며느리니? 내가 빨리 해결해. 명자는 마치 은서가 돈을 맡겨놓은 사람인 양소리를 질러댔어요. 은서는 귀가 아플 정도로 울리는 비난을 묵묵히 견디며 대답했죠.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재촉하지 마세요. 마련하긴 뭘 마련해.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인데 생색내지 마라. 빨리 입금해. 시간 없어. 전화는 무례하게 끊겼고 은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길을 나섰어요. 식당이 아닌 은행으로 향했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차례가 오자 은서는 적금 통장 5개를 창구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이거 전부 해지해 주세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은행원은 깜짝 놀라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은서에게 물었어요. 고객님, 이거 만기가 다음 달인데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수백만 원을 더 받으실 텐데.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해지 신청서에 사인을 하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 목숨보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통장 정리가 되는 소리가 기계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10년의 세월이 단 몇 분 만에 종이 조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은서는 멍하니 지켜보았죠. 1시간 뒤 운영자금 통장까지 탈탈 털어 2억 4천만 원의 수표를 손에 쥐었어요. 이게 제 인생의 전부네요. 제 피와 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은서는 수표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시어머니 명자와 남편 진호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은 은서의 가방만을 쫓고 있었어요.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래, 돈은 준비됐니? 얼마야? 정확히 2억 4천 맞지?
네, 어머님. 여기 2억 4천만 원 수표로 준비했어요. 은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명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았죠. 그럼 됐다. 내일 당장 부동산 가서 계약해라.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잊지 마. 계약서는 당연히 우리 아들 진호 명의로 해야 한다. 가장 면이 서야 집안이 조용한 법이야. 은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제 돈으로 하는 계약이니 제 명의로 하겠습니다. 최명자는 순간 귀를 의심한 듯 인상을 팍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 명의로 안 하면 누구 명의로 한다는 거야? 내가 감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제 명의로 한다고요. 이 돈 진호 씨가 한 푼이라도 보탰나요? 제가 잠 못 자고 일해서 모은 제 재산입니다. 그러니 제 이름으로 하는 게 당연하죠.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몰라. 내 돈이 진호 돈이고 진호 돈이 내 돈이지. 아들 이름으로 해놔야 나중에 세금 문제도 편한 법이야. 네가 뭘 안다고 고집을 피워. 최명자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삿대질까지 해댔어요. 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한 푼도 안 낸 이 집, 당신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진호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은서야, 그냥 엄마 말씀대로 하자. 어차피 살 집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 내 이름으로 해줘야 엄마 마음도 편하시고 나도 회사에서 체면이 서지. 당신 체면 살려주려고 내 전 재산을 포기하라고? 꿈도 꾸지 마. 난 절대 안 그래. 은서의 단호한 태도에 명자가 다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 독한 것,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소리를 해.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당장 내 아들 이름으로 계약해. 어머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계셔야죠.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홀랑 가져가면서 주인 행세까지 하시겠다는 건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은서의 일침에 명자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벙긋거렸어요. 다음 날 은서는 시어머니의 난동을 뒤로하고 혼자 부동산으로 향했죠. 중개업자에게 신분증과 수표를 건네며 명확하게 말했어요. 계약자 명의는 제 이름 정은서로 해주세요. 공동 명의도 아니고 단독 명의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은서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계약서가 손에 들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명자가 계약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죠. 계약자 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명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너 정말로 내 이름으로 했어? 이 미친년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명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계약서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은서는 차갑게 웃으며 그 계약서를 다시 주워 가방에 넣었죠. 어머님, 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집주인한테 미리 연락해서 전세금 올리라고 부추긴 거, 그리고 그 차액을 아들 이름으로 챙기려 하신 거 전부 다요. 명자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어요. 은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전부를 이용하려 하셨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제 돈으로 사는 이 집에서 사시려면 제 규칙을 따르셔야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시든가요. 은서는 미련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명자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천신만고 끝에 은서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마무리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식당 주방은 점심시간에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라
사방에 눌어붙은 기름 냄새와 수북이 쌓인 설거지거리로 가득했죠. 은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쉴 새 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주방 한구석에 놓인 남편 진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진호에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가 유난히 자주 걸려오곤 했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진호는 은서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식당 뒷문 밖으로 나가 통화를 이어갔어요. 은서는 흐르는 물을 잠그고 숨을 죽인 채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담벼락 너머로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은서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은서는 축축한 수건으로 대충 손을 닦고는 그대로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진호는 은서가 나타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은서는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보며 물었죠. 대체 누구랑 그렇게 비밀스럽게 통화를 하는 거야? 방금 보증금 어쩌고 하는 소리 다 들었어. 무슨 전화야? 진호는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더듬거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업무상 연락 온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일해. 회사 일인데 보증금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당신 회사 일이면 왜 나를 피해서 몰래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요즘 들어 전화 오는 횟수가 이상할 정도로 많잖아. 은서가 한 걸음 다가가며 몰아붙이자 진호는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만 해댔어요. 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확 낚아챘죠. 이거 나. 안 돼. 돌려줘, 정은서. 진호가 길길이 뛰며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은서가 한 발 빨랐어요. 잠금 장치도 걸리지 않은 화면을 켜자마자 통화 기록에는 모르는 번호가 수십 개나 찍혀 있었고 문자 메시지함은 가관이었죠. 채권 추심, 법무법인, 강제 집행 예정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채권 추심에 법무법인이라니. 당신 또 사고 쳤어? 이번엔 또 뭐야? 은서의 목소리가 식당 뒷골목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어요. 진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은서야, 내가 설명할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예전에 친구 보증 섰던 거 기억나지? 그게 생각보다 금액이 좀 커졌어. 이자가 붙어서 지금 5천만 원 정도 된대. 5천만 원? 지금 5천만 원이라고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그걸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있었단 말이야? 은서는 눈앞이 핑 도는 기분이었어요. 전세금 2억 4천만 원을 마련하느라 영혼까지 탈탈 털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5천만 원이라니요. 진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손을 내저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지. 내가 어떻게든 내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밤낮으로 머리 굴리고 있었다고. 내가 뭐 놀고만 있었는 줄 알아? 해결? 당신이 무슨 돈으로 해결을 해? 당신 월급 이미 압류 들어온다고 난리 났잖아. 전세금도 내가 냈고 생활비도 내가 벌어오는데 당신이 대체 어디서 5천만 원을 구하겠다는 거야? 은서는 남편의 얼굴 앞에 핸드폰을 흔들며 울분을 토해냈어요. 진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발로 툭툭 찼죠. 그 길로 은서는 시어머니 명자를 찾아갔어요. 명자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과일을 까먹으며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어머님, 진호 씨 보증 서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명자는 텔레비전에서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알았지. 우리 진호가 그런 거 혼자 앓는 성격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나한테 말했겠니?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전세금 마련하느라 피똥 싸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입을 싹 닫으실 수가 있어요? 명자가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고 은서를 빤히 쳐다봤어요. 너한테 말하면 지금처럼 난리 칠 게 뻔하잖니. 집안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서 내가 입단속 좀 시켰다. 그게 뭐 대수라고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들어? 대수라고요? 5천만 원이 애 이름인 줄 아세요? 제가 이 집안 식구이긴 한가요? 왜 중요한 일마다 저만 바보 만드시는 건데요? 목소리 좀 낮춰라. 옆집 사람들이 우리 집 망한 줄 알겠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제 와서 따져서 뭐 할 거야. 너도 참 피곤하게 산다. 명자는 태연하게 포크로 사과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은서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부들부들 떨었죠. 어머님, 혹시 제가 이것까지 해결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추고 숨기신 거죠? 바라긴 뭘 바라니. 네 남편 일인데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진호가 해결 못하면 너라도 해야지. 안 그래? 안 그러면 우리 진호 길거리에서 망신당하고 회사에서 잘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건데? 그게 다 네 손해지. 명자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아들의 잘못은 어쩔 수 없는 사고고 그걸 수습하는 건 당연히 돈 잘 버는 며느리의 몫이라는 식이었죠. 은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은서는 퇴근한 진호를 앉혀두고 다시 한번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시더라. 둘이 짜고 나만 철저하게 속인 거야. 나를 걱정해서 숨겼다고? 아니, 당신들은 나를 보험 취급한 거잖아. 은서야, 말이 좀 심하다. 엄마한테는 상담 좀 한 거야. 너한테는 정말 나중에 잘 해결해서 말하려고 했어. 나도 괴로워 죽겠다고. 괴로워? 당신이 괴로우면 나는 이 집안 무너질까봐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해. 근데 당신은 뒤에서 구멍이나 내고 있고 5천만 원 당장 어디서 구할 건데. 그게 문제야. 나도 대출이 안 나와서 엄마랑 상의 중이었어.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진호는 끝까지 비겁하게 은서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은서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죠. 그날 밤 명자가 슬그머니 은서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은서야, 너 절대 채권자들한테 연락하거나 아는 척하지 마라. 지금 네 명의로 전세 계약한 거 저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 당장 그 보증금에 압류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럼 어쩌라는 건데요? 평생 도망 다니면서 살아요? 일단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시간 끌면서 우리가 방법 찾으면 되잖아. 너 똑똑하니까 어떻게든 구멍을 찾아보라고.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명자는 은서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조언했어요. 은서는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어깨를 거칠게 털어내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결국 제 돈이 이 집안의 든든한 보험이었네요. 사고가 터지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하고 이용하신 거죠?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우리는 한 가족인데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하지. 명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방을 나갔어요. 은서는 어두운 방 안에서 침대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며 주저앉았어요. 이 집의 보험은 나였구나. 내 피 같은 돈이 저 인간들 사고치는 뒷수습용이었어. 은서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철저히 기만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시작이었어요.
은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결심했어요. 절대로 순순히 당해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시어머니 명자가 거실로 들어오며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은서에게는 독이 든 성배처럼 느껴졌죠. 명자는 소파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더니 설거지하던 은서를 향해 툭 한마디를 던졌어요. 은서야, 나 결정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할 거야. 친척들 다 부르고 내 친구들도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은서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2억 4천만 원이라는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식당 운영비까지 탈탈 털어낸 은서에게 집들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치였거든요. 어머님, 지금 집들이요? 제가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식당 일도 바쁘고요. 명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재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당연히 집들이를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니?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조용히 넘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우리 집안 체면도 좀 생각해라. 내가 이미 친척들이랑 친구들한테 다 말해놨으니까 토요일 비워도. 은서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손님의 규모를 물어보았어요. 명자는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아주 가볍게 대답했죠. 한 20명 정도? 우리 집안 식구들이랑 내 계모임 친구들까지 하면 그 정도 될 거야. 넉넉하게 준비해. 20명이라니요. 그 인원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려면 꼬박 밤을 새워야 할 분량이었어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배달 음식을 제안해 보았지만 명자의 불호령이 바로 떨어졌어요. 배달이 무슨 배달이야. 며느리가 직접 정성껏 차려야 손님들한테 대접받는 느낌이 나지. 너 식당도 하면서 요리 잘하잖아. 그까짓 거 잠깐 고생하면 되는 걸 가지고 유난 떨지 마라. 내 얼굴에 먹칠할 작정이야? 명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서는 주방 한복판에 서서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꼈죠. 저녁에 퇴근한 남편 진호는 더 가관이었어요. 은서가 손님 명단이라도 달라고 하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좀 해줘. 나 지금 회사 일로 머리 아파 죽겠단 말이야. 진호는 은서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목요일 저녁까지도 시어머니는 정확한 인원수를 알려주지 않고 그저 많이 준비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았죠. 결국 은서는 금요일 새벽부터 혼자 시장으로 나갔어요. 카트 2개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오는 길 마트 영수증에는 7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은서는 카드를 긁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죠. 이 돈 역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은서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었으니까요. 집들이를 준비하던 그날 밤은 은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잔인한 시간이었어요. 식당 문까지 닫아가며 매달린 집들이 준비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이 났죠. 주방은 자욱한 연기와 각종 음식 냄새로 가득했고 은서의 손등에는 빨갛게 익어버린 화상 자국이 3군데나 선명하게 남았어요. 파전을 붙이다가 달궈진 기름이 튀었지만 은서는 찬물에 손을 담글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은서는 마지막 접시에 정갈하게 나물을 담아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것만 끝내면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벽에 걸린 시계는 어느덧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은서는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씻지도 못한 채 눈을 감자마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잠이 쏟아졌죠. 하지만 단 2시간 만에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는
은서의 짧은 휴식을 무참히 깨뜨렸어요. 손님들이 오기로 한 오후 2시까지는 이제 채 5시간도 남지 않았거든요. 은서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거실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접시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화사한 꽃까지 꽂아 넣으니 모델하우스 부럽지 않은 완벽한 집들이 상차림이 완성되었죠. 이제 남은 건 은서 자신의 차림새였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눈 밑까지 내려온 짙은 다크서클과 푸석푸석한 피부는 밤샘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은서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평소 아껴두었던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파운데이션을 겹겹이 덧발라 초췌한 안색을 필사적으로 가렸죠. 오후 1시 50분,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은서를 맞이한 건 시어머니 명자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명자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은서가 준비가 다 끝났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명자는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은서야, 너 지금 그 차림으로 여기 있겠다는 거니? 오늘 여긴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 은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수십 명의 음식을 혼자 다 장만하고 온 집안을 제 손으로 닦아낸 며느리에게 나갈 준비를 마친 시어머니가 던진 첫마디였으니까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새벽까지 잠 한숨 안 자고 이 많은 음식 다 준비했는데요. 손님들 오시면 인사라도 드려야죠. 인사는 무슨 인사니? 음식 장만하는 건 내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고 손님들 앞에 나서는 건 별개의 문제야. 우리 아들 친구들이랑 집안 어른들 오시는 자리인데 장사하는 사람 특유의 그 촌스러운 분위기 풍기면 분위기만 깨진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없는 사람처럼 굴어라. 명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며 은서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은서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려 나왔죠. 돌이라고요? 제가 어머님 체면 세워드리려고 손등에 화상까지 입어가며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나가 있으라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내 역할은 음식 다 만든 걸로 끝난 거야. 이제 너는 거추장스러우니까 저기 방 안에 처박혀 있든지 아니면 아예 밖으로 나가 있든지 해라. 여기 거실에 얼쩡거리면서 손님들 눈에 띄지 말고. 명자는 손을 휘휘 저으며 귀찮다는 듯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은서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때 남편 진호가 방에서 나오자 은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하시는 소리 다 들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남이야? 내가 이 집 식모냐고. 하지만 진호는 은서의 눈을 피하며 비겁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은서야,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오늘 오시는 분들이 좀 까다로운 분들이라 엄마도 체면 지키고 싶으신가 봐. 당신은 그냥 오늘 하루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체면? 내 돈 2억 4천만 원으로 마련한 내 집인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신들 체면 구기는 일이야? 당신은 매번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고 어머니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하는데?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은서가 울분을 토해내자 진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냈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 집안 분위기만 더 험악해지잖아. 당신 하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한데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제발 좀 어른스럽게 굴어라. 진호의 그 비겁한 한마디가 은서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어요. 은서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죠. 은서가 현관으로 향하자
명자가 다시 방에서 나와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정말 나가는 거니? 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사라져 드릴게요. 이제 만족하세요? 그건 그렇고 나가는 길에 집 열쇠 두고 가라. 내가 언제 갑자기 들이닥쳐서 손님들 놀라게 할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열쇠를 내 손에 맡겨둘 수가 없구나. 명자는 당당하게 손바닥을 내밀었어요.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죠. 10년 넘게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의 열쇠를 나를 쫓아내는 인간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어요. 은서는 열쇠를 명자의 손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명자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열쇠를 꽉 쥐었죠.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저녁은 밖에서 대충 해결하고 늦게 들어와라. 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진호가 저녁엔 꼭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은서에게는 그 목소리가 지옥의 소음처럼 들렸을 뿐이죠. 계단을 내려오는 은서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은서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딸을 맞이한 엄마 정자는 은서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은서는 엄마의 품에 안기자마자 억눌러왔던 통곡을 터뜨렸죠. 한참 동안 딸의 등을 토닥이던 정자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얼굴을 붉히며 분노했어요. 뭐라고? 그 인간들이 사람이니? 내가 밤새 만든 음식을 가로채고 너를 쫓아내? 거기다 열쇠까지 빼앗아? 은서야, 이제 더 이상 참지 마라. 그런 집구석은 가족이 아니야. 엄마, 나 이제 정말 한계야. 그동안 우리 엄마 편히 모시고 싶어서, 내 가정 지키고 싶어서 참았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도 안 봐. 그냥 돈 나오는 기계, 음식 만드는 기계로만 생각한다고.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핸드폰을 켰어요. 그리고는 포털 사이트에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엄마, 나 이제 그 집 안 돌아가. 아니, 돌아가더라도 예전처럼은 안 갈 거야. 내 돈, 내 집, 그리고 내 자존심까지 전부 다 되찾아올 거야. 저 인간들, 내가 없으면 숨도 못 쉬는 인간들인 거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정자는 결연한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잘 생각했다. 내 딸, 이제 그만 지옥에서 나와라.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게. 은서는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하나하나 저장하며 다짐했어요. 자신을 배제한 그 화려한 집들이가 저들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은서의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집들이가 끝난 그날 밤부터 은서 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진호였어요. 은서는 폰 화면을 보기만 하고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진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을 거야. 은서는 폰을 뒤집어 놓고 엄마가 차려준 저녁을 먹었어요. 정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진호한테서 온 전화지? 응. 받고 싶지 않아. 잘했어. 지금은 네 마음 추스르는 게 먼저야. 정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은서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밤 11시 폰을 확인했더니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어요. 진호 18통, 명자 5통, 문자는 30개가 넘었죠. 진호 문자를 열어봤어요. 은서야, 전화 좀 받아. 어디 있어?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제발 연락 좀 해줘. 걱정된다. 은서는 문자를 읽고 바로 지워버렸어요. 명자 문자도 확인했죠. 은서야, 당장 집에 와. 생활비 통장에 돈 넣어놔. 빨리.
연락 안 하면 내가 직접 찾아간다. 은서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으래. 대단하시네. 은서는 폰을 옆에 놓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35통 더 늘어나 있었어요. 전부 진호랑 명자였죠. 문자도 쏟아졌어요. 은서야, 장 좀 봐와. 집에 먹을 게 없어. 청소도 해야 하는데 언제 올 거야? 빨래 쌓였어. 당장 와. 은서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전부 명령형이었죠. 부탁도 아니고 요구였어요. 진호 문자도 읽어봤어요. 은서야, 엄마가 화나셨어. 빨리 와서 풀어드려. 생활비 좀 보내줘. 통장 비었어. 은서야, 제발 좀 이해해줘. 엄마 성격 알잖아. 은서는 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꼭 참고 폰을 내려놨죠. 정자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딸아, 아침 먹어. 응, 엄마. 지금 갈게. 은서는 거실로 나가서 밥을 먹었어요. 정자가 물었죠. 시댁서 연락 많이 왔지? 응, 엄청 많이. 뭐래? 돈 보내래. 생활비 없대. 정자는 숟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생활비? 네 돈으로 집 마련해 놓고 생활비까지 달라고? 뻔뻔하네, 정말. 엄마, 괜찮아. 나 이제 신경 안 써. 은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자는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오후 2시 진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은서는 폰을 무음으로 바꿔버렸죠. 화면에 진호 이름이 계속 떴다가 사라졌어요. 명자도 전화를 걸었어요. 은서는 받지 않았죠. 저녁 7시 은서는 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총 89통이었죠. 진호 60통, 명자 29통, 89통이나. 은서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웃음이 나왔죠. 진호한테서 문자가 또 왔어요. 은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가 계속 찾으셔. 은서는 답장을 보냈어요. 짧게 한 줄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문자로 보내세요. 진호가 바로 답장했어요. 생활비 좀 보내줘. 엄마가 장 못 보셨어. 제 통장에서 쓰세요. 통장 비밀번호 모르잖아. 알려드린 적 없어서 모르시는 거죠. 은서는 차갑게 답장을 보냈어요. 진호가 전화를 걸었지만 은서는 받지 않았죠. 명자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은서야, 생활비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은서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명자가 다시 문자를 보냈죠. 당장 돈 보내. 안 그러면 네 친정으로 찾아간다. 은서는 폰을 내려놨어요.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진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은서는 이번엔 받았죠. 은서야, 드디어 받았네. 무슨 일이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진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그게 생활비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 제 통장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비밀번호 모르잖아. 알려줘. 알려드릴 생각 없어요. 은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잖아. 부부면 저를 배제하지 말았어야죠. 집들이에서. 진호는 할 말을 잃고 침묵했어요. 은서가 다시 말했죠.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세요. 전화는 받지 않을 거예요. 은서야, 제발. 은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진호 번호를 차단했죠. 명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은서야, 내가 이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은서는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명자가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은서는 명자 번호도 차단해 버렸어요. 이제 끝이야. 감정 차단 완료. 은서는 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하더라고요. 정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딸,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정말로. 은서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자는 딸을 안심한 얼굴로 바라봤죠. 잘했어. 이제 네 인생 살아.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가 그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간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은서가 없는 집안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평소라면 은서가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을 각종 고지서가 보기 싫게 쌓여 있었어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인터넷 요금까지. 납부 기한이 지나 붉은색 경고 문구가 찍힌 종이들이 시어머니 명자의 눈을 찔렀죠. 명자는 짜증스럽게 고지서를 흔들며 방에 박혀 있는 진호를 소리쳐 불렀어요. 야, 박진호. 너 지금 이게 다 뭔지 알고나 있어? 관리비며 뭐며 다 날아왔잖아. 이거 대체 어떻게 할 거야? 진호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와 식탁 위에 널브러진 고지서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책임한 대답을 내뱉었죠. 엄마, 이거 원래 은서가 알아서 내던 거잖아요. 은서한테 연락해서 내라고 하세요. 저는 몰라요. 내가 전화를 안 해봤겠니? 그 독한 것. 내 전화는 아예 수신 차단했는지 신호도 안 가고 문자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 하나 없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연락해서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연락 안 돼요. 며칠 전부터는 제 번호도 차단했는지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저 돈 없어요. 이번 달 월급 압류돼서 통장에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명자는 기가 찬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우리더러 굶어 죽으라는 거야? 전세금은 은서가 냈다 쳐도 당장 먹고 살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니. 세상에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굶겨. 명자는 씩씩거리며 주방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반찬은커녕 일주일 전 집들이 떼먹다 남은 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은서가 살림을 놓아버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통 역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명자는 텅 빈 냉장고를 노려보며 독서를 내뱉었죠. 은서 저것이 정말 미쳤나 보다. 밥도 안 해놓고 국도 안 끓여놓고 나가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어쩌라고. 정말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진호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졌어요. 엄마, 은서가 왜 밥을 해놓고 가요? 집들이 날 그렇게 모질게 쫓아낸 건 엄마잖아요. 집들이 끝나면 당연히 기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저번엔 열쇠까지 뺏었다면서요. 명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오히려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언제 쫓아냈어. 잠깐 손님들 불편할까봐 나가 있으라고 한 거지. 그리고 열쇠는 그 독한 것이 언제 들이닥쳐서 행패 부릴지 모르니까 내가 보관하겠다고 한 거잖아.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건데 왜 나한테만 난리야. 모자의 한심한 말다툼이 이어지던 그때 진호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진호는 혹시나 은서일까 하는 기대로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차갑고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박진호 씨 맞으시죠? 저희는 법무법인 한강입니다. 친구분 보증 채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명자도 숨을 죽였죠. 네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박진호 씨, 이미 변제 기한을 3번이나 연장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약속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회사 급여 압류는 진행 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유채동산 압류와 전세 보증금 압류 검토 중입니다. 진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애원했어요.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금 안 되면 바로 집으로 집행관 나갑니다. 명심하세요. 전화가 뚝 끊기자 진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명자가 다급하게 다가와 물었죠. 진호야, 왜 그래? 무슨 전화인데 그래? 엄마, 금요일까지 5천만 원 안 갚으면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이러 온대요. 보증금 압류까지 할 거래요. 어떡해요. 우리 진짜 망하게 생겼어요. 명자는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쳤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구할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명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은서한테 받아. 은서한테 전화해서 3천만 원 당장 내놓으라고 해. 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그 정도도 안 도와주겠어? 엄마, 은서가 미쳤다고 도와주겠어요? 이미 정 다 떨어져서 나간 사람인데. 그래도 부부잖아. 법적으로 아직 부부인데 남편 빚을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돼? 너 내일 당장 처가로 찾아가. 가서 무릎을 꿇든 바짓가랑이를 붙잡든 어떻게든 돈 받아와.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명자의 악다구니에 못 이겨 다음 날 진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서의 친정을 찾아갔어요. 현관벨을 누르는 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은서의 엄마, 즉 장모 정자였어요. 정자는 진호를 보자마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가로막았어요. 여긴 무슨 일로 왔어? 우리 딸 괴롭히는 걸로 모자라 이제 여기까지 찾아와? 장모님, 제발 은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은서랑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정자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어요. 급한 일? 보나 마나 돈 문제겠지. 우리 은서한테 또 빨대 꽂으려고 온 거 모를 줄 알아? 집들이 날 그 수모를 겪게 하고도 여기까지 찾아올 면목이 있다니 정말 낯짝도 두껍네. 그건 저희 엄마가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지금 5천만 원 안 갚으면 정말 큰일 나요. 진호가 길바닥에서 허리를 굽히며 애걸복걸하자 정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딸이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쫓겨날 때 너는 구경만 했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 딸은 이제 너 같은 사람이랑 안 살아.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정자는 진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진호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어야 했죠. 그리고 운명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진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앱을 켰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통장에 있던 소액의 잔금마저 모두 빠져나가고 잔액은 마이너스 3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었죠. 진호가 이 소식을 전하자 명자는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바닥을 뒹굴었어요. 이게 다 은서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를 배신해서 그래.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세상 천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명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은 채 은서 탓만 하며 울부짖었어요. 그 시각 은서는 친정 거실에서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변호사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은서의 앞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네, 변호사님.
남편의 유체동산 압류 신청과 이혼 소송 소장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제 권리 주장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은서는 전화를 끊고 곁에서 지켜보던 엄마 정자를 보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집, 그 돈, 그리고 그 가짜 효도까지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저들을 구하지 않을 거야. 아니, 저들이 무너지는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거야.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이제 은서에게 남은 건 저들을 향한 동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정의의 실현뿐이었어요. 은서는 친정집방 책상에 앉아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는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쏟았던 피와 땀이 서류가 되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전세 계약서, 이체 내역서, 통장 거래 명세서까지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은서의 통장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져나간 기록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증거는 완벽해.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은서는 서류를 파일에 차곡차곡 넣으며 나지막이 의졸였어요. 그때 친정 엄마 정자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죠. 딸아, 변호사 만나러 갈 준비는 다 됐니? 빠진 서류는 없고? 응, 엄마. 은행 기록부터 계약서까지 전부 다 챙겼어. 이제 가서 확실하게 매듭 짓고 오려고. 정자는 안쓰러운 듯 딸의 어깨를 꽉 토닥여 주었어요. 은서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는 은서가 가져온 서류들을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넘기던 변호사의 눈빛이 확신에 차서 빛났죠. 의뢰인분, 증거 자료가 정말 완벽합니다. 전세금 전액이 의뢰인분 명의의 수표 발행했으니 1년 번호 확인하면 증명되고 계약서상 임차인도 단독 명의로 되어 있네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제가 10년 넘게 식당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제 전 재산입니다. 남편분의 경제적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면 될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증사고로 월급까지 압류된 상태라 저한테 얹혀 살고 있었고 제가 그 사람 빚 이자까지 감당해 왔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파일에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산 분할 청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혼 소송 진행하시죠. 승소 가능성은 100%입니다. 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은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소송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미리 알리실 건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요. 법원 통지서 받으면 그때 알게 되겠죠. 은서는 사무실을 나와 정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정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딸,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쌓인 거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겠니? 그 집들이 날 받은 수모며 다 폭로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 엄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해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뀔 것도 아니고. 복수? 그런 거 거창하게 할 생각도 없어. 내가 더 이상 저들에게 돈 줄 노릇 안 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수니까. 은서는 창밖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자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한 달 뒤 아무것도 모르고 은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진호의 핸드폰으로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이혼 소송 접수 안내문이었죠.
진호는 통지서를 읽어내려가다 안색이 흑빛이 되어 명자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은서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명자는 진호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갔어요. 종이를 쥔 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저 근본 없는 것이 완전히 미쳤구나. 감히 이혼을 해? 엄마 어떡해요? 정말로 끝내려나 봐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 그 친정으로 달려가서 취하시키라고 해. 무릎을 꿇든 바짓가랑이를 잡든 데려오란 말이야. 명자의 성화에 진호는 다음 날부터 은서의 친정 집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은서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죠. 대신 문을 열고 나온 정자가 진호를 매섭게 쫓아냈어요. 장모님, 제발 은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만날 이유 없으니 당장 가. 한 번만 더 여기 나타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할 말 있으면 법원에서 변호사 통해서 해. 정자는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렸고 진호는 길바닥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가야 했어요. 명자는 다급해지자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서 흉을 보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글쎄 제 맘대로 가출하더니 이혼 소송을 걸었지 뭐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대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명자의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형님, 저도 들은 소문이 있는데 집들이 때 며느리를 부엌에만 가둬두고 일만 시키고 집에서 내쫓으셨다면서요? 그 집 전세금도 며느리가 다 냈다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명자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바빠서 안 나온 거지. 전세금도 우리 아들이 준비한 거야. 아드님 보증 잘못 써서 월급 압류당한 거 친척들 다 알아요. 형님,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명자는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같이 은서 편을 들며 명자를 비난했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세웠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사이 명자와 진호의 생활은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관리비가 밀려 현관문에는 노란 경고장이 붙었고 전기와 가스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죠. 진호의 월급은 압류로 인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고 명자는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며 매일 밤 통곡했어요. 드디어 법원 재판 날이 되었어요. 은서는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고 초췌해진 진호 역시 변호사 옆에 힘없이 앉아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은서 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쏟아냈어요. 전세금 2억 4천만 원 전액이 원고 정은서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피고 박진호는 경제적 기여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진호 측 변호사가 공동재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는 은서가 제출한 확실한 이체 내역과 진호의 채무 기록을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본 재판부는 원고 정은서와 피고 박진호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해당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판결합니다. 은서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진호는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법정을 나오는 은서를 정자가 꼭 안아주었죠.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지옥에서 해방됐네. 응,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명자는 집에서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집도 뺏기고 돈도 없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진호야, 우리 이제 망했다. 명자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시각 은서는 친정 거실 창가에 앉아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정자가 곁에 다가와 속이 시원하냐고 묻자 은서는 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복수해서 통쾌하다기보다는 그냥 아주 긴 숙제를 끝낸 기분이야. 더 이상 내어줄 것도 뺏길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참 편해. 말없이 끝낸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더라. 은서는 가방에서 새로운 식단 구상을 적은 노트를 꺼냈어요. 누군가의 보험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한 은서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사연을 집필하면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부분은 은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이 정작 자신을 소외시키고 갉아먹는 감옥이 되어버린 부분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착취는 때로 타인보다 더 잔인하죠. 특히 내가 우리 집 보험이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은 며느리를 인격체가 아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으로만 보았다는 점에서 큰 비극을 암시했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한 인내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상대가 나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나를 배제하기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한 복수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의 모든 자원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은서가 보여준 것처럼 감정적인 소모를 멈추고 법적 경제적 선을 확실히 긋는 조용한 종결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없이 돌아서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입니다.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보험이 되기보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평온을 찾은 은서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